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쪽에서 외칩니다. 분탕질, 응석바지, 오만방자함의 극치. 그러자 다른 한쪽에서 받아칩니다. 긴 글 쓰고 자빠졌네. 네? 아무리 여야지간이라지만 말이 심하다고요? 아니요. 같은 당에서 싸우는 소리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려고 연판장 돌리고 기자회견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라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10월 16일 월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뜬금없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흘러간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던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딛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시다.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저 눈물의 의미야 차근차근 짚어보고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무슨 기자회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준석 대표는 이 순간만은 아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에서 자신을 비토하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지탱해 왔던 것은 언론의 관심이었거든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메신저 역할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원권이 정지된 이후부터 이준석 대표의 그런 그 언론 파워가 굉장히 약화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곧 당원권이 풀리거든요. 내년이면 풀립니다. 1월인가 풀린가요? 그렇죠. 1월이죠. 네. 근데 당원권만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자신의 뜻대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따라 지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전 유승민계 의원들이나 전부 다 공천과 관련돼서 지금 논외로 지금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이건 무엇 때문이다. 즉 오늘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실정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포지셔닝해서 드디어 이제 곧 다가올 지금 자신의 어떤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바로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깃발을 꽂겠다. 이게 오늘의 지금 이 기자회견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이준석 전 대표 했던 그 얘기 중에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이 초반부에 뭐냐면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했고 그 중간에는 이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뭐 그런 얘기 등등 했고 쭉 가다가 뒷부분에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노림수를 할까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여당 내에 야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언론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안 하고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정의 기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 즉 대통령실의 어떤 사과,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내의 야당 역할 같으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 어떤 것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운 바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도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준석 전 대표야말로 청년 정치인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청년 정치인들을 좌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기대, 신선함에 비해서 이번 기자회견은 너무 정치적 노림수를 염두에 둬서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여론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회견에서요. 뭐 여당의 아픈 얘기도 있지만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가히 좋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뭐 하단 이 밑으로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지금이 집권하고 17개월이잖아요. 17개월간의 윤석열 대통령이 17개월간의 오류를 인정하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대통령 입장에 들으면 이거 듣고 아 그럴까요? 이준석 전 대표 제가 그래왔군요. 할까요? 기분이 굉장히 모르긴 몰라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받았다면. 그런데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이 그 소통관을 빠져나가는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아 세웠겠죠. 막 질문했겠죠. 그때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또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감정이 격해져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을 또 우려하면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 얘기를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 예.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다들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일단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일단은 이종근 평론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대목은 그럴 거예요. 왜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에게 있어서 눈물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 중에 눈물로서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분이 노무현의 눈물 기억하시죠? 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그런 동영상이잖아요.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어떤 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진정성이 없고 그때그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서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자 보면 이준석 대표도 눈물이 많습니다.
천안함 그 유족들을 만났을 때도 울었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자신이 사퇴했을 때도 울었어요. 지금 또 웁니다. 이 눈물은 아마도 자신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다. 오늘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에게 거의 뭐 저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비판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이거든요. 그랬을 때 쏟아져 나오는 내부 총질 이런 그런 비판은 당연히 이제 예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물을 보임으로써 얼마나 자신이 고민해 왔던 문제이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거를 제기하는가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이 눈물이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과유불급 너무 지나쳐도 사실상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오늘 눈물이 과연 지나친 건지 아니면 정말 임팩트 있는 건지는 아마도 이 다음에 내일 정도의 어떤 기사들이나 혹은 댓글로서 아마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했던 발언 중에 뭐 그래픽 잠깐 나왔었잖아요. 한번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결자 해지 요구하고 등등이 있어요. 오늘의 사자성어래요. 국민 여러분께 이제 밝히는 거죠.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결자 해지! 여당의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17개월간의 오류를 인정하라. 허주연 변호사님, 결자 해지 요구했는데 혹시 용산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까? 오늘 오전에 용산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맞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를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이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묘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이 눈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앞서 영상 보일 때 초반에 기자들이 막 질문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안철수 의원 입원했나? 어디 아픈가? 걱정하실까요? 왜 이런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표정은 거의 뭐 굳은 표정 정도인데 나온 표현 용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전현평론가 말씀드려볼게요. 단어만 얘기합니다. 독선, 갈등 빚었다, 징계, 비아냥, 조롱, 내부 총질, 은덕, 오만방자함, 응석바지, 분탕질, 이게 다 누구를 수식하는 용어인가요? 지금 전현평론가님.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 상황에 상당히 책임이 있고 거의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당에서 영구 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서명운동까지 한 결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서로 미워하다가 좀 닮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의원 잘 살펴보시면 청년 멘토로 불렸었죠. 근데 어느 순간 청년 멘토라는 수식어가 뚝 떨어졌고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청년 정치인으로 각광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달고 다른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당 내에서 어쨌든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두 정치인이 이렇게 민심의 회초리를 받은 선거 패배 결과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좀 의구심이 드네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표 경선 당시에 이른바 비윤인가 반윤인가라는 공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저는 비윤 반윤이 아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또한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실과 맞섬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요즘 별명이 큰 좁쌀, 이준석 전 대표 작은 좁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두 분의 이런 모습도 과히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종목인 탁구를 좀 좋아하나 봐요. 시점상 조금 전에 보셨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시점상 먼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앞부분 초반에 보여드린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의원을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겠다 이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브 매겼더니 반격을 하고 다시 공격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 지금 저 눈물의 기자회견 보고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박섬혜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명을 맞고 탈당할 명분을 찾는 악마의 눈물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 그 요지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 기자회견 이후에 연이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쇼를 보여줬습니다. 제명운동의 불길이 너무 뜨거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연기는 둘째치고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찾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서브 매기고 리시브하고 다시 스매싱 매기고 막 지금 이렇게 아시안게임 그 탁구 종목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런 상황을 하재근 평론가님, 당 내에서도 글쎄요 불편할 것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이 터졌을 때 항상 또 이렇게 훈수를 두듯이 이렇게 논평을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하! 항상 SNS에 논평을 올리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어허.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문 보니까 시의적절하긴 하지만 우리 당에는 옳은 말을 호응해주는 풍토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 줄서기를 잘하면 정치 생명이 길다는 잘못된 정치 문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 수습되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은근히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안에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저격하는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답답할 거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는 중도 성향에 계신 분들도 지금 상황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박수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 지금 투입을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지상 최대의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의 항공기를 급파해서 우리 국민을 데려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سنقابله آسفين بإعدام رهينة.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그야말로요.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교민분들은요.
대한민국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는 저 항공기 안에서는 정말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외신 통해 접하셨죠?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그 상황을 전하는 순간에 뒤로는 폭탄이 떨어져요.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재근 평론가님. 굉장히 긴박하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 정부가 네. 비행기를 보내서 교민들을 데려왔는데 이럴 때 비행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그날의 능력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 시그너스를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현지에서 한국인 163명, 네. 그리고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어허. 그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17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지난 14일 토요일 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한인 163명은 잘 구출이 됐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한인이 450여 명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아하. 아직도 그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마침내 고국 땅을 밟고 눈물을 흘렸을 그 교민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이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고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폭발음과 또 휴대폰에는 미사일 폭격을 알리는 알림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어서 현지 상황이 언제라도 급박하게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저 군 수송기가요. 대한민국 땅에 착륙하기까지는 정말 안도하지 못했을 거, 정말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교민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앞서 일본인도 꽤 많은 분들을 지금 태우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현재 급한 뒤에 우리 교민들에게 좌석을 배정했는데 남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탑승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수송기에 일본인 51명이 무료로 탑승해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전 세계로 자국 교민 8명을 일본도 아니고 UAE까지 수송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를 두고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의 보호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일본 누리꾼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즉 한국의 그릇이 다르다. 한국이 일본인 51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솔직히 한국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등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했는데 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통화를 통해 감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니 일단 이 부분은 짚어볼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일본이 자기 교민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교민을 그 지금 일촉즉발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수송하는데 1인당 30만 원 돈 내라고 비행기 태운 값을 돈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가 사실상 왜 이렇게 잃어버린 30년 또는 코로나19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뒤늦은 대응이 있었나 하고 알아보면 일본이 매뉴얼 사회거든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 매뉴얼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붕괴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교민을 이렇게 빨리 수송기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 전례는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돼요. 세상에. 그게 일본 사회가 지금도 아직도 왜 이렇게 우리는 늦어 하는 어떤 이유의 가장 첫 번째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이 이거 빨리 그냥 군수송기 불러 하고 보내면 끝인데 네. 일본의 대응은 의원 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국회에서 이걸 어머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는 그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답답해하는 거죠. 사실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답답함에 그런 어떤 호소를 안 하다가 이제는 막 비교가 되잖아요. 아하. 우리랑 벌써 네. 두 번째잖아요. 수단에서도 그러네요. 우리가 일본 국민들 맞아요. 수송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인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왜 이래? 라고 네.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자기 나라 교민을 돈 받고 태워서 답답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종근 평론가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데 왜 그런 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하마스가 지금 수천 발을 쏟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싸서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즉시 지옥
팽을 예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가 무슨 전쟁터가 있어서 이 군인들끼리 싸우자 어떤 터에 있어서 이게 아니라 네. 전부 시가지예요. 어머.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주민들이 있어요. 만약에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인명을 살상당할 수밖에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 지금 빨리 피난하세요라고 시간을 줬어요. 네. 이건 사실 피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는 전부 다 봉쇄가 돼 있고 이 봉쇄돼 있는데 남쪽으로 간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이집트의 국경이 닿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봤자 삶의 터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는 사람은 몇만 안 돼요. 여기서 죽거나 내려가서 죽거나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은 전기도 안 보내고요. 물도 안 보내고 식량도 안 보냅니다. 왜? 가자 지구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다 이스라엘이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봉쇄했으므로 지금 사실상 기사가 안 나서 그렇지 가자 지구 내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피난 가는 분들은 일부고 여기서 죽나 내려가서 죽나 마찬가지다라고 계속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경고를 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민간인이 학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단 명분을 쌓기 위해서 피난 가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들어갈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가자 지구가 지금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은요. 최대 병력을 동원해 지금 앞서 영상 보였죠. 지금 장갑차, 탱크 등이 이미 지금 이 가자 지구로 들어갈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예요. 근데 어디로 피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가자 지구 내에 지금 주민들이 11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한다는 게 처음에 지금 24시간 줬다가 조금 늘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내에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시한 시간대에 대피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이 됐을 때 병력에서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하마스에서 이거 이스라엘에서 어떤 교란 작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주민들을 인간 방패처럼 활용하려는 그런 교란 작전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 남쪽, 이 라파 지역인 유일한 통로거든요. 이집트랑 연결되는 곳인데 여기로 대피한 주민들도 지금 몇 시간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종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 검문소를 오전에 일시 개방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인 가자 지구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여기에 섞여서 하마스 대원들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내부적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이 주민들이 대거 이주를 해서 정착을 했을 때 경제적 타격이나 뭐 이집트의 그동안 이 라파 지역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챙겨왔던 어떤 국익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주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된다고 하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주말 사이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졌고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한 4천 명 이상으로 지금 급증한 상태예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가자 지구가 어떤 지구, 왜 가자 지구로 지금 이스라엘은 전현 평론가님 왜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자 지구에 뭐가 있길래 왜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지상전을 펼치겠다는 걸까요? 이번 무력 충돌의 일단 1차적인 촉발점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 성격으로 폭격을 가할 것이라는 지상군까지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자 지구의 경우에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지역 팔레스타인군의 점령지라는 인식을 지금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굳이 편을 나누자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또다시 이렇게 전면전, 지상군 투입까지 나섰을 경우에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장기화되거나 자칫하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이 확전 가능성까지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미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즉 지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만 네.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것,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인해서 각종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이 끊기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레바논의 참전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과 현지 특파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계획대로 가자지구 탱크와 장갑차 등을 들이밀고 가자지구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가자지구 대부분 하마스가 땅굴, 지하 갱도 땅굴을 곳곳에 많이 파놨기 때문에 지상군이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지하로 하마스가 숨게 되고 장기간의 저항이 되고 그 때문에 지상전도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장담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승리도 장담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의 결단, 그 결단을 다시 철회할 것을 지금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일촉즉발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눈 부릅뜨고 이 상황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아마 이 기사 제일 많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되고 오르내했던 이 인물 석자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박수홍 씨인데요. 박수홍 씨가 다시 또 뭔가 집안 분란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대상 되셨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심정이 좋겠어요?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좋겠어요? 지금? 그럼 박수홍 씨 친형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사 보라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자들이요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오죽해서 내가 여기 나왔겠어요. 내가 오늘 이 걸려서 말이 안 나와 지금. 정말. 내가 박수홍이 집에 청소를 32년도 했다고 가정부요. 지금 우리가 80 넘었는데 우리가 빨대요 빨대. 근데 이건 너무 하는 거야. 끝까지 나를 여기까지 나오게끔 하는 건 아니 언론에는 내가 결혼 못하게 빨대 꽂았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발언은 저희가 박수홍 씨의 부모님들입니다. 지금 격한 감정을 쏟아내시는 분들은 박수홍 씨의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인데 보세요. 격한 발언들이 나왔고 뭐 본인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빨대 취급한다. 자신들을. 아들인 박수홍 씨가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이게 지난 13일 8차 공판 때 이 두 분이 했던 얘기인데 일단은 전혜연 평론가 듣기에도 상당히 일단은 부모와 자식인 박수홍 씨 사이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게 팼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지금 박수홍 씨의 이 아버지, 어머니의 발언을 들으면 박수홍 씨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굳이 가족 간의 일로 이렇게 재판까지 가야 되느냐, 부모를 이렇게 법정에 나오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박수홍 씨가 뭔가 한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검찰이 완전히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이 매니지먼트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 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을 포함해서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희가 좀 사실 조금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부모님의 섭섭한 감정과는 별개로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이라던가
증거를 갖고 친형을 좀 기소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씁쓸한 것이 가족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송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가 또 참다가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거고요. 특히나 이 부모님이 본인을 비난하는 저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정말 고아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송 씨 친형에 대해서 지금 앞서 60일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13일 날 8차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 끝나고 아마 나온 지금 어둑어둑한 걸로 봐서는 나와서 기자들한테 격한 심정을 쏟아낸 것 같아요. 앞서 발언 잠시만 짚어보고 허준 변호사님 얘기 들어볼게요. 뭐라 그랬냐? 기분이 좋겠냐? 심정이 좋겠냐?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일단 큰형과 작은형의 그 지금 법정 다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아니 애먼 사람을 잡고 있다. 박송 씨 친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러면서 보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기사를 봐라. 기자들이 똑바로 기사를 써낸다. 이런 격한 말까지 했고요. 그러다 옆에서 거들고 나서는 박송 씨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박송 씨의 집 청소를 30년간 한 가정부다. 우리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인데 우리를 지금 빨대 취급하고 있다. 박송이 이런 얘기를 한다. 혹시 그렇다면 허준 변호사님 8차 공판 때도 그러면 박송 씨 친형 측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친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다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전 취지를 종합해보면 큰형 부부가 횡령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횡령을 감싸고 큰형 부부를 감싸면서 모든 것은 다 박수홍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질문을 했어요. 박수홍 씨 통장과 같은 개인 자산 누가 관리했냐? 그리고 큰형에 관여한 일이 있느냐? 이게 이제 횡령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친이 하는 말이 모두 자기가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송 씨의 예적금이나 펀드 이런 것들을 큰형, 그러니까 박송 씨의 친형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박송 씨랑 의논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송 씨 부친이 또 그렇다, 다 의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돈은 이 부모가 사용한 것이지 큰아들 부부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큰형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큰형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박 씨 부친의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 부친이 박송 씨의 비자금을 위해서 이런 걸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송 씨가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헤어지면서 막 고가의 선물을 사주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자체로도 만약에 큰형이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횡령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실 다소 좀 불리한 주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친의 얘기는 모든 걸 다 박송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차 공판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던 박송 씨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안진용 기자님은 이제 오랫동안 이 사건이라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법정 다툼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취재해 오셨는데 우리 안진용 기자님을 이제 모셨어요. 이 박송 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박송 씨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박송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느냐, 그리고 결혼하더니 이렇게 돌변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번 재판이 왜 열리고 있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친형 내외 횡령 재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횡령과는 직접적인 얘기가 없는 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거 친형 측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서는 부모들이 박수홍 씨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위한 하나의 전략을 짠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사실 박수홍 씨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 사건이니까 박수홍 씨는 증인일 뿐이지 이 형사 사건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가 직접 나올 필요가 없는데 박수홍 씨가 직접 나와야 된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아버지와 박수홍 씨가 마주친 적이 있는데 이때 박수홍 씨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증인의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와서 한 얘기는 대부분 다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본인의 주장들인데 이 주장에도 몇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박수홍 씨 집에서 내가 설거지 다 했다. 혼인신고하고 엄마를 공격하더라. 네. 결혼을 내가 말렸다고 하는데 안 말렸다고 하는데 원래 어머니와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오래 출연했죠. 네. 이때 박수홍 씨가 수차례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말렸다는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고 그때 어머니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아내인 김다혜 씨에게 아들인 박수홍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박수홍 씨 곁에 유일한 가족은 아내 김다혜 씨인데 그 아내를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공격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딱 듣기에도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자신의 아들인 박수홍 씨가 결혼을 통해서 즉 며느리인 김다혜 씨한테 지금 뭔가 사로잡혀서 이런 일에 지금 이 도취해 있다, 판단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번도 말린 적 없었고 내가 아들을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송이가 와서 엄마 저기 도장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도장을 줬어요. 근데 4일이 돼도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김다혜로 딱 뜨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모 모르게 도망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냥 엄마 공격을 하는 거야. 엄마가 결혼을 못하게 했다. 말렸다. 아니 어느 엄마가 세상에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네? 친형 측 주장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깝다. 그러면요 내가 살았는데 우리 아들 단방으로 보내고 결혼 딱 하잖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표현들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마지막 부분 우리 아들 감옥으로 보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결론 난 건 아닙니다만 박수홍 씨 큰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박수홍 씨 본인은 결혼했다. 아마 지금 그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친은 큰형을 고소하고 연락을 끊은 것도 박수홍 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관련 소식도 기사로 접했고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모 측 주장의 요지는 친형을 고소하는 등의 태도를 급변한 이유도 아내 때문이라거나 아내 때문에 집을 빼앗겼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친이 김다혜, 즉 박수홍 씨 아내가 재산이 탐나서 뺏으려고라고 말을 하자 변호인 측이 아버님 생각이지 않냐라면서 쭉쭉 섞인 주장을 하지 말라고 제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박수홍 씨 부모는 박수홍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사생활요? 이게 사실 이 재판과의 본류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민감한 사생활까지 꺼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뒤를 봐줬는데 박수홍 씨가 내가 아는 것만 여자를 6명 만났다. 그 과정에서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 부모님이 언급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내용 예전에 한 유튜버가 언급한 허위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임신과 낙태 발언 등 이 유튜버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모두 허위로 보고 기소를 한 바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의 제보로 인해 방송된 허위 사실을 지금 믿고 계신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아버지 어머니도 그 내용들이 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다혜 씨랑 박수홍 씨가 결혼할 당시에는 박수홍 씨가 재산적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당하셔서 통장에 현찰이 3,4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단순히 무슨 거액의 재산을 탐을 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기에는 당시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요. 참담하다. 그리고 고아가 된 것 같다. 이 정도의 말씀 외에는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아끼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박송 씨 아버지 어머니가 큰형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박송 씨, 왜냐면 박송 씨도 사랑하는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 앞에서. 이제 제3자가 보기에 너무 기막힌 상황인 건데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박수홍 씨는 정말 참담할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 재판이 박수홍 씨 큰형의 횡령 그 의혹 사건인데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이 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보통 이제 연예인들 관련된 어떤 사건일 때 연예인들은 이 위신이라든가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과 상관이 없는 연예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연예인을 막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 연예인이 무서워서 이제 막 뒤로 물러선다거나 그렇죠. 뭐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 연예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부모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사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데 실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더라도 충격적인데 지금 박수홍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실제 사생활조차도 아니다. 부모님이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 사실로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박수홍 씨 그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친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주장해도 박수홍 씨가 본인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할 것 같은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은 이제 쭉 박송 씨 요 현안 관련 취재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박송 씨랑도 친하시잖아요. 통화도 네네.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 일 공판 이후에 통화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 공판이 있은 다음 날 오전에 박수홍 씨랑 통화를 했는데 이 고아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저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사실 거의 잠을 못 잔 목소리였고요. 박수홍 씨가 이 말을 여러 차례 되뇌었습니다. 난 고아가 된 것 같아. 고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만큼 본인이 참담한 신경과 함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였고요. 세상에. 사실 박수홍 씨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계속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앞서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직접 집에 둔기를 갖고 와서 두드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박수홍 씨가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더 발언을 아끼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사실상 증인으로서 증인 효력이 증언으로 효력이 있을 만한 얘기를 하실 수 없는 분이 나와서 본인을 향한 이런 공격성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자기는 고아다. 더 이상 내가 어떠한 내 가족들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거듭했던 겁니다. 네. 혹시요 안진용 기자님 친하시니까 또 여쭤보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김다혜 씨의 어떤 지금 뭐랄까요 심경 또는 근황 지금 상태 혹시 이런 것도 좀 취재가 되셨을까 좀 죄송합니다. 뭐 여쭤봅니다. 사실 김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 곁에서 박송 씨를 가장 많이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고요. 1년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좀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김다혜 씨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은 게 본인이 박수홍 씨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의 대상으로 시부모들에게 지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는데 어제 이 친한 박수홍 씨의 절친한 후배이자 손원수 씨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참석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축사로 나섰는데 이때 박수홍 씨랑 김다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일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주변에서 나를 아껴주는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김다혜 씨가 그 박수홍 씨 서로를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박송 씨 부모님과 이제 박송 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아예 건넌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혹시 지금이라도 박송 씨가 엄마 내 전화 좀 받아고 전화를 드리면 받을 수는 있는 그런 사이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그 증인 출석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확인해 본 결과 박수홍 씨는 2021년에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지금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직접 어머니께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모진말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했고 그래도 연락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번호는 지금도 갖고 있고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후에도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건 지금 이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박수홍 씨에게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박수홍 씨는 지금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결과 후에는 어떠한 자신의 연락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번호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박수홍 씨 측이 형수에 대한 추가 고소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런 부모들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부모들이 이런 걸 한 거에 대해서 위증죄로 또 묻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수홍 씨가 직접 부모에 대해서 그런 식의 법적 처벌은 전혀 원하지 않고요. 다만 이 박수홍 씨 부모의 주장들이 결국은 허위 유튜버,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허위 유튜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데 이 허위 유튜버의 5월 형사재판에서 박수홍 씨 형수에게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했다는 발언이 직접 있었습니다. 법원에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박수홍 씨 변호인이 그 명예훼손을 추가로 걸고 그게 허위로 밝혀지면 결국 이를 반복했던 부모의 주장 역시 허위임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박수홍 씨의 팬분이든 아니면 일반 시청자분이든 간에 참 이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아마 같이 참담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싸워도 왜 하필 이곳에서 싸우는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왜 하필 지구대 주차장에서 여성 2명이 난투극을 벌였을까요? 그러다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도대체 왜 여기서 싸웠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 지구대 주차장으로 흰색 SUV 한 대 들어오는 모습 보입니다. 차에서 지금 주차를 하고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대화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요.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난투극 이어가는데요. 서로 밀고 당기던 두 사람 바닥에 함께 막 보세요.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소란을 들은 경찰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모습입니다. 아니 차까지 몰고 와서 싸움이 난 거예요. 전현평은 대체 무슨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가방이 뭐길래입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이 이 지구대 앞에 온 시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0일 오전 6시, 새벽 6시에 새벽이네요. 예, 경남 사천 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건데 그 전에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동승자, 운전하는 사람과 같이 있던 저 여성이 운전자에게 너 내 가방 훔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너 왜 의심해?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 그럼 경찰서 가봐 하고 지구대 앞까지 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지구대 앞에 와서 내렸으면은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내려서도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경찰에게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렇게 머리채까지 잡고 싸움을 벌인 겁니다. 격한 몸싸움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근데요. 자초지종을 한참 이렇게 들어보던 경찰이 그 여성들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근무하고 있는데 여자들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길래 나가보니까 몸싸움 하고 있어가지고 그만하시라고 뭐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라고 밤새 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 냄새가 나고 차를 타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음주 측정 절차를 아니 듣고 보니까 황당 시츄에이션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가만히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경찰이 술 냄새가 나니까는 물어본 겁니다. 혹시 술을 마셨냐? 그랬더니 운전자 갑자기 머리를 감싸더니만 그렇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죠.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 면허 취소 수치 0.157%가 나와서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주 측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몸싸움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계속되네요, 지금. 네, 그러다 운전자 아까는 머리를 감싸고선 주저앉았는데 이번에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경찰 3명이 달라붙어서야 이 둘을 떼놓을 수 있었는데 결국 둘 사이에 불거졌던 이 가방 분실은 결과적으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하며 불거진 해프닝이었던 거죠. 진짜 주저앉아 울고 있네요, 세상에. 근데 지금 사라진 가방의 진실을 캐려고 지구도까지 왔는데 하필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왔다며. 근데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사람도 문제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 차를 같이 타고 온 사람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긴 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대목인데 경찰은 다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한 여성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동승자도 시비를 가려보자고 적극적으로 지구대로 나아가자고 주장을 해온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부추기진 않았고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온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운전자가 경찰한테 가보자고 해 지구대로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가 흥분한 데다 술을 마신 상태라 사리분별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 술 깨고 제정신 돌아와 오셨을 거니까 이제 친구지간이면 혹시 지인분끼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했던 의도 좀 다시 돈독하게 좀 해보세요. 오해도 푸시고요. 정말 제발. 그리고 법의 처벌은 달게 받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대에서 또 이런 일도 황당한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현 평론가님. 네, 바로 전북 김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요,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 각각 목격이 되긴 하는데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뭘까요? 지난 6일 새벽입니다. 지구대로 지금 택시 한 대가 들어왔죠.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지구대로 건너가 어떻게 하죠? 출입문을 발로 뻥 걷어찹니다. 휘청휘청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 지켜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죠? 경찰관을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냥 손으로 막기만 해요. 얼핏 보기에도 이 남성은 만취했는데 무려 50분이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단순한 주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집 안방도 저렇게 발로 안 찰 거에 술 취했다고 어디 하재근 편 어디지 우리 공권 우리 지구대를 전 못된 인간 뭐 하는 인간입니까 저거? 저 남성이 저렇게 마치 그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경찰이 움찔하기만 하고 전혀 제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가해 행위를 할 듯이 보였던 저 남성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인데. 어떤 높은 분이요? 바로 경찰 간부였습니다. 경찰 높은 분? 전북 김제 경찰서에 근무하는 50대 김모 경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경찰관들이 꼼짝도 못한 거예요. 저 김모 경위가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에 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택시에서도 행패, 지구대에서 난동, 우리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허준 변호사님 뭐라고 합니까? 가지가지 한다. 딩동댕. 진짜 한심합니다. 지금 모범을 보여야 될 간부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6일 새벽 전주 시내에서 술 마신 뒤에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고요. 목적지 자꾸 바꾸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소리 지르고 행패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결국 기사가 할 수 없이 지구대에 태우고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지구대에서도 보신 것처럼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이어간 겁니다. 저 인간이 경찰인 걸 알고 나서 진짜 동료 경찰관들의 분노와 자괴감도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경찰에 먹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새벽 시간에 그랬으니까 그 오전에 들었고 그 당일날 조치를. 당일날 직위해제를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경찰 출신이시니까. 혹시 경위가 뭐 얼마나 대단한 직급입니까 혹시? 경위는 예전에는 파출소 소장, 지금은 지구대 각 팀의 팀장 직급으로 각 팀에서 일을 할 때 나름대로는 거참으로서 여러 직원들의 지휘를 담당하거나
일선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 역할을 맡는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중간 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당일 김경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직위 해제는 일을 못하게 하는 처분이죠. 곧 감찰이 진행될 예정인데 감찰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절차입니다. 경찰은 일단 김경희를 업무방해, 모욕죄 등으로 입건했고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아마 징계 수위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네. 무엇보다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초 더 드릴게요. 뭐냐면 앞서 영상 보면 이렇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제복이면 경찰이 이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시청자분 오해하실 거예요. 왜 소극적 대응한 겁니까? 지금 저 부분은. 아마 폭행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은 업무방해 모욕죄만으로만 입건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드시 몸에 접촉을 해야 공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사안이라 더 혐의가 추가되고 중간 처벌이 예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찰들 조금 더 자신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안양시 만안구에 사시는 김소영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회사 옆자리 후배와 등산 얘기를 나누다가 주말에 관악산에 같이 올랐어요. 아하, 둘만의 시간이 어색했는지 산을 오르는 동안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파른 구간 손도 잡아주고 산 정상 인증샷도 찍어주다 보니까 어색함이 금세 풀리더라고요. 하산길에 돌탑 쌓으며 소원도 빌고 도토리묵에 막걸리 한 잔까지 완전 힐링됐어요. 요 등산 요 맛이죠 또네. 이제는 둘이서 좋은 팀워크로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소영님 역시 가까운 동료가 먼 친척보다 100배 나은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